안녕하세요. 금방 소개받은 현 포산고등학교 교사로 조직 중인 장은길입니다. 안녕하세요. 소개 중에 제가 작년까지는 대구광역시 교육청 대입 내비게이션 센터라고 있습니다. 진로진학 팀에 거기 팀장으로 맡고 있다가 이제 원래는 포산고등학교, P입니다. 호가 아니고요. 죄송하지만 포산고등학교, 달성군에 있는 포산고등학교입니다. 저 현풍에 있는 그 학교로 이제 발령을 받아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부모님들 만날 기회가 돼서, 사실 저 교육청에서는 학생문화센터에서 이미 입시 설명회를 했죠. 대학 관계자들 모시고 또 입시 관계자 모시고 학부모님 대상으로 설명회를 사실 학생문화센터에서 했습니다. 이미 아마 오늘도 아마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고, 거긴 또 대학 관계자들이 직접 와서 원래 또 교사들과 얘기도 나누면서 참 원래 입시는 다른 해보다 힘들겠다. 근데 힘든다는 게 뭐 여러 가지 의미겠지만 대학 입장에서는 학생들을 그래도 공정하게 뽑아야 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 학생 입장에서는 조금 더 내가 유리하고 조금 더 내가 효율적으로 대입을 준비해야 된다는 입장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 원래 막연하게 지금 우리가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담당하시는 주무관님께 어떤 분들이 오시는지 한번 여쭤봤는데, 사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제 모시다 보니까 학부모님 중에서 자녀가 고3도 있을 거고요, 고1도, 고2도 있고 또는 중3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특정 학년을 좀 구체화되면 제가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은 조금 힘들 것 같다 말씀하셔서 대략적으로 제가 한 6가지 정도 짚어 드릴 거예요. 6가지는 대략 들어본 것도 있고 저거 어떻게 이야기할까라 궁금해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나 좀 더 궁금하시고 좀 더 이게 알고 싶은 부분은 제가 지금 2시 조금 넘었는데요. 한 3시 반까지 강의를 최대한 끝내고 그 이후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강의 내용 중에 좀 더 이해가 필요하거나 좀 이 강의 내용과는 직접 관련이 없지만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제게 물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오늘 저희가 크게 나눌 게 전형 수립책. 이 전형이라는 게 사실 1번은 뭐 학부모님들이 굳이 모르셔도 관계는 없는데, 대략 이렇게 대학교 입학 전형이라는 게 만들어지는구나에 대한 이야기고요. 2번은 입시가 아무리 변화하더라도 수학능력시험, 수능이라고 하는 이 수능의 중요성은 절대 약화되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에 입시는 더욱이 수능이 강화되는 경향이 있어서 수능이 어떻게 치러지고 수능 성적표가 어떻게 나오며 그 성적표를 보는 방법을 한번 말씀을 간단히 드릴 거고요. 아울러 올해 발표된 각 대학의 전형 주요사항과 대학별 전형 특징을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우리 지역대학 3개를 위주로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핵심인 학생부 종합 전형이겠죠. 학생부 종합 전형.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이 어떤 것이며 이걸 지원을 준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실제 구체적인 사례를 함께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이 시간이 지나도 그때 이런 얘기 들은 것 같은데, 그때 이런 정보를 알려준 것 같은데 그거 다시 어디서 보지? 그거 다시 어디서 묻지라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요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도 추가적으로 정보에 대해서 대입 정보를 꾸준하게 아실 수 있는 진학 정보 활용 방법을 제가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등교육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등교육법은 고등학교 법이 아니고요. 대학 교육을 고등교육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고등교육법에 이렇게 학생을 뽑으세요라고 돼 있어요. 대입 전형 기본 사항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요즘은 교육부에서 기본 방침은 정하지만 대학 전형에 대한 모든 권한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넘겼습니다. 그래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줄여서 대교협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대교협에서 기본 사항을 정합니다. 어떻게 학생을 어느 시기에 얼마만큼 이렇게 뽑겠습니다라는 기본 사항을 딱 정하면 대학에서는 이런 기본 사항에 대한 입학 연도부터 시작해서 이런 발표되는 시기까지 이 기본 사항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 상태로는 보면 지금 원래가 이제 요 2021학년도, 그러니까 학년도라는 개념은 항상 그 학생들이 대학을 들어가는 학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2021학년도란 말은 2021년도에 대학을 들어가게 될 지금 고3을 말하는 거죠.
그 학생들이 대학을 들어가기 전까지 요 2018년 9월 1일 전에 이미 다 완료가 됐어요. 기본 사항은.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그해 년도 대학 입학하는 것을 그해 년도 결정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 3년 전에 결정이 된 게 지금 이어지고 있다. 그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대교협에서 정한 기본 사항을 보고 대학에서는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이라는 걸 세웁니다. 시행 계획이 뭐냐면요. 금방 죄송합니다. 교등부 교육부에 따라서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다시 말해 올해로 말하면 고2 학생들이 대학을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겠습니다.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대학에서 뽑겠습니다는 결정되는 거죠. 이게 원래 4월 말쯤에 발표돼야 되는데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5월 18일 날 발표가 됐었거든요. 현 혹시 고2 학부모님들이 계시다면 각 대학에 시행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시면 아, 우리 아이가 대학 갈 때는 이렇게 가겠구나. 해당 대학별로 다 발표가 됐습니다. 2013년도입니다. 좀 지났죠. 그때부터 우리가 대학에서 표준화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4+2라고 그러는데요. 이 4+2가 뭐냐면 4가 수시 전형에서 대학 가는 방법을 4가지, 정시 전형에서 가는 방법을 2가지로 정했습니다. 구체적인 건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때 기본적으로 대학별로 전형 방법을 최대 6개로 해서 수시 4개, 정시 2개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요겁니다. 물론 지금도 이거 그대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수시는 크게 학생부, 논술, 실기 또는 특기자 전형을 말하죠. 정시는 수능과 실기 실적.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또는 자녀분들이 실기나 실적 위주로 가고자 하는 분들은 많지는 않겠지만 저 부분들은 사실 대학마다 구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정보가 많이 공개가 되어 있잖아요. 주로 실기나 특기자 전형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수시는 학생부와 논술, 그리고 정시는 수능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시전형이 다 아시다시피 모집은 이제 9월달, 9월 13일부터 시작되는데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이게 학생부 중심 전형이고요. 논술 전형이 있고, 다음에 12월달에 수능을 치고 난 다음에 하는 정시 신흥이 수능을 위주로 있습니다. 요까지 대부분 알고 계신데 사실은 2월달에 추가 모집이 있습니다. 요 추가 모집 때도요, 생각보다 괜찮은 대학에 괜찮은 학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끝까지 한번 보시는 게, 만약 지금 고3이라면 아, 끝까지 가야 되는구나. 언제 어떻게 지원할지 일단 말씀드릴게요.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수시 모집을 만약에 내가 합격을 했다. 아시다시피 합격을 했다. 그럼 절대로 지원 불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3 학생들은 뭐 대략 알고 계시겠지만 전문대도 합격하면 안 됩니다. 근데 전문대 합격했는데 혹시 제가 수시에 전문대 합격했는데 정시에 조금 지원이 될까요?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혹시 이거 깜빡해서 안 되는 사례가 거의 없는데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수시 지원은 반드시 내가 수시 합격하면 내가 가고 싶고 다닐 수 있는 대학을 선택해야 되지, 나 여기라도 합격하면 좋겠어라고 그냥 쓱 냈다가 합격해버리면 정시 지원 안 됩니다. 아울러 정시 모집 때는요, 그렇진 않아요. 만약에 내가 합격했잖아요. 마음에 안 들어요. 도저히 내가 이 대학 못 다니겠어요. 포기할 수 있어요. 포기하면 뭐가 가냐면 추가 모집이 가능합니다. 근데 대부분 학생들이 정시 모집까지 합격해두고 저 안 다닐래요 하는 학생은 정말 그 학교가 본인의 기대치에 맞지 않은 학교 이외에는 그런 게 없겠지만 혹시나 그런 경우 있다면 수시는 합격하면 취소 불가합니다. 쌤, 그럼 그 학교 다니기 싫으면 어떻게 해요? 내년에 가야 돼요. 그 애는 못 갑니다. 근데 정시는 합격을 하더라도 물론 다닐 수 있지만 포기하면 추가 모집 기회가 한 번 더 있긴 있다. 수시는 최대 6번까지 쓸 수 있습니다. 헷갈리는 게요, 6번 원서를 쓸 수 있다는 말을 6개 대학에 쓸 수 있다라고 오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한 대학에 한 장만 쓴다면 원서를. 그렇지만 학교별로 적게는 3개, 많게는 4, 5개까지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거든요, 전형을. 그래서 이거는 대학 6번이 아니고 수시 원서 6회라는 개념을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 정시는 군별 한 회씩 최대 3회씩, 즉 가, 나, 다. 우리 그렇게 군별로 나눠져 있거든요. 각 군별로 한 번씩 지원할 수가 있다. 대부분
가 또는 나군에 지원하고 다군에는 그렇게 많은 대학이 있지는 않습니다. 추가 모집대는 네, 관계없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6회 제한을 받지 않는 대학이 있습니다. 이 대학들은 보시는 이 대학들은 6번 내가 수시 냈지만 이 대학들은 그 제한을 받지 않고 추가로 더 지원할 수 있는 대학들입니다. 예를 들어 보시면 사관학교들이죠. 경찰대학교, 흔히 IST 계열이라고 하는 4개의 과학기술원 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 한국과학기술원, 그리고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문화학교, 방송통신 이런 제들. 물론 뭐 많은 학생들이 가는 대학은 아닙니다. 단 여기서 하나 착각을 가끔 하는데 흔히 포스텍이라고 말하는 포항공과대학이 있죠. 마치 성격이 이들 대학하고 비슷한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포항공과대학은 교육부 소속이라서 6회 제한을 받습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내용은 나중에 천천히 한번 그 내용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대략 여기까지가 대학교 대입 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대략 얼마만큼 수시에 정시에 지원할 수 있는지 기본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는 대입 전형이라는 것에 있어서 큰 축을 차지하는 대학 수학능력시험, 뭐 지금도 1학년, 2학년, 3학년 전부 다 대학 수학능력시험 지난 6월 달에 모의고사를 쳤고요. 3학년 같으면 7월 달, 9월 달, 10월 달, 11월 그리고 12월까지 시험이 쭉 남아 있습니다. 전부 다 이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잘 치기 위해서 치는 건데 그럼 과연 이게 어떻게 실시되고 어떻게 성적표가 나오느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대학 수학능력 시험의 성적표를 예시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핵심은 요거죠. 내가 받은 점수가 100점 만점으로 시험을 칩니다만 그 100점 만점으로 점수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물론 뭐 사회나 뭐 과학이나 직업탐구는 50점 만점이고 국수형은 100점 만점으로 원점수가 있지만 시험 성적표에는 원점수가 안 나와요. 대신에 표준 점수 100분위 등급이라는 게 나옵니다. 요거는 원래 3학년이고요. 지금 2학년, 1학년은 이렇게 나옵니다. 달라진 점이 이겁니다. 내년 수능부터 올해 고2부터는 국어와 수학이 지금은 국어 수학을 다 공통으로 칩니다. 물론 흔히 말하는 인문과 자연의 수학가와 수학나는 있지만 내년부터는 수학가와 수학나라는 개념 자체도 없어집니다. 국어도 국어의 공통 과목과 더불어서 화법과 작문이나 언어와 매체 같은 선택 과목, 그리고 수학도 수학 1, 수학 2 다음에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와 같은 세 과목 중에 선택을 하는 선택 과목이 등장합니다. 그렇게 달라진다는 점 미리 아시고요. 그러면 물론 이제 아시다시피 영어 영역 같은 경우는 한국사와 더불어서 절대평가가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여기에는 잠깐만 돌아갈게요. 지금 올해까지는 또 제2외국어나 한문이 등급이 이렇게 나오고 표점과 백분위가 나오지만 내년부터는 보시다시피 이제 절대평가가 원래는 한국사와 영어지만 내년부터는 제2외국어 한문도 절대평가가 나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순수하게 본인이 잘하는 외국어를 치는 게 아니고 소위 말해 대한민국의 어느 고등학교도 가르치지 않은 과목, 예를 들어 아랍어 이런 게 있습니다. 아랍어 사실 우리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연습하면 애들이 성적을 확 잘 받는다 그래서 다른 뭐 중국어나 일본어처럼 공부를 많이 하고 치는 게 아니고 잠깐만 치고 난다고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모집단이 커버를 해서 등급을 잘 받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는 제2외국어 한문도 절대평가로 바꿨습니다. 자, 원점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어, 수학, 영어는 100점 만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점수를 받을 수가 있겠죠. 한국사와 사탐 또는 과탐은 과목당 만점이 50점입니다. 자, 원점수는 말 그대로 우리 흔히 학교 평가에처럼 똑같이 받으면 되는 건데요. 표준 점수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 뭐 표준 점수를 깊게 알아볼 것은 아닙니다. 그냥 대략 이렇구나. 자, 생각해 보자고요. 아까 국어, 영어, 수학 같은 경우는 모든 학생들이 다 똑같이 시험을 칩니다. 원래 같으면. 근데 사회나 과학은 과목이 서로 다르죠. 사탐 같은 경우는 사회탐구형을 주로 흔히 이제 사탐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사탐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응시하는 형이 윤리와 사상과 생활과윤리하고 사회문화입니다. 여기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거의 10만 명이 넘어요. 전체 한 40만 명 중에. 반면에 경제나 윤리와 사상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적어요.
그럼 똑같은 시험을 치는데 어떤 과목을 선택해내에 따라서 점수를 잘 받고 못 받고 유불리가 생길 수가 있죠. 그걸 보존하는 게 표준 점수라는 겁니다. 똑같은 과목을 사탐을 치지만 누구는 경제를 치고 누구는 생활과 윤리 쳤어요. 생활과 윤리는 등급 전체에 있어서 상대적 점수니까 모집단이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1만 명 넘게 칩니다. 경제는 그렇게 많이 안 쳐요. 5만 명이 안 돼요. 그럼 결국 많이 있는 모집단이 큰 것일수록 등급별로 나눠지는 점수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불만족이 생길 수 있고, 또 아이들이 만약 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를 많이 치는, 또 사회문화를 많이 치는 이유가 사실 그 과목들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애들이 공부하는 부담이 좀 적대요. 그래서 애들이 많이 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오는 불리함을 보정하는 게 바로 표준 점수라는 겁니다. 뭐 이 식을 말씀드리면 헷갈리시니까 이게 이런 거 나중에 한번 천천히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표준 점수가 높으려면, 자 보시면 식을 보시면 내 점수와 평균 차이가 크면 클수록 내 표준 점수는 올라가죠. 쉽게 말해 굉장히 어려운 과목에서 내가 점수를 잘 받으면 표준 점수는 올라갑니다. 딴 애들은 못 치고 내 잘 치면, 근데 딴 애도 잘 치고 나도 잘 치면 표준 점수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생활과 윤리나 사회문화 같은 경우는 평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평균이 높아요. 그렇죠? 내가 잘 받아도 표준 점수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반면 인문계로 말하면 경제 같은 과목은 아이들 간의 편차가 커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잘 치면 표준 점수가 높을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식으로 아까 표시되고요. 그래서 표준 점수는 흔히 이제 영어는 빠졌습니다. 국어와 수학 같은 경우는 평균을 100으로 두고 표준 편차를 20으로 뒀을 때 얼마나 벌어져 있는가, 이런 범위를 말합니다. 요거 식을 구하는 방식은 뭐 우리가 여기서 알아볼 필요는 없고요. 어차피 대학을 갈 때 성적을 받았을 때 이 표에 대한 계산은 자동으로 다 되기 때문에 이걸 고민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 하나 더 보는 게 백분위라는 게 있습니다. 백분위 점수는 말 그대로 전체 시험 친 학생들을 전부 다 1부터 100등까지 딱 열거해 두고 그 중에서 내가 몇 등이냐를 보는 거죠. 이거는 어떤 특정 과목이 어렵고 쉽고를 떠나서 내가 그 시험 과목을 친 아이들 중에 내가 몇 등이냐, 그게 백분위 점수라는 겁니다. 등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흔히 이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라는 말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수시에서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성적은 표준 점수도 백분위도 아닌 바로 이 등급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따 최저 학력 기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요거는 영어와 한국사는 절대평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어는 몇 명이 맞든 90점 이상 맞으면 다 1등급이에요. 80 이상이면 다 2등급이에요. 근데 국어, 수학이나 사탐, 과탐 같은 경우는 상대적인 위치에 따라서 등급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를 100으로 뒀을 때 1등급을 맞으려면 4% 안에 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100명이 쳤다. 1등급은 대략 한 4명 정도. 물론 동점자가 나왔을 때 비율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딱 4% 떨어지지 않습니다만 한 4명 정도가 된다. 2등급은 누적되면 이제 7명이고 누적되면 11명 정도 되겠다. 요거는 내신 성적 등급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된다. 그래서 1등급부터 9등급까지가 등급으로 나온다. 그래서 아까 성적표에서 말씀드린 표준점수, 백분위, 그리고 등급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근데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 시험이라는 게 얼마만큼 중요한 거냐 하면, 자, 똑같은 시험을 쳤을 때, 이거는 2019학년도 학생의 특정 학생의 성적표를 그대로 갖고 온 건데요. 자, 국어 점수 같은 경우에 이 학생의 표준 점수는 125, 이 학생의 표준 점수는 126. 그래 쭉 합쳤을 때 이 표준 점수의 합은 똑같아요. 380으로 똑같죠? 근데 백분위 점수가 272가 될 수도 있고 279가 돼서 누적되는 비율 자체가 전체 표준 점수를 했을 때는 5%로 동일하지만 누적되는 비율을 봤을 때 백분위 점수는 완전 달라집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뭐 나중에 정시 때 이제 말씀을 한번 다 드리겠지만, 5.7%의 누적 비율과 3.1% 누적 비율이라는 게 상대적으로 내가 표준 점수로 보는 대학에 가는 게 유리할지, 내가 백분위로 보는 대학이 유리할지, 그때는 분명히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다. 나중에 이거는 혹시나 정시까지 가서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은 그때 들었는데 표점과 백분위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나 전략이 달라질 수 있다 하더라.
그것만 머릿속에 기억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 2019학년도 국어가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표점 같은 경우에 당시에 국어에 2019학년도 국어하고 2018학년도 국어 똑같은 국어인데 표준 점수가 100점 맞은 학생 기준으로 150점이었고 그때는 2018학년도 134점이었습니다. 어머님들 이 표준 점수 16점 차이가요. 사실 엄청난 합격과 불합격을 나누죠. 재작년 같은 경우는 국어 점수 잘 친 아이들은 수학을 4등급 맞고도 서울대를 간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만큼 해당 연도의 문항의 난이도에 따라서 표점과 표준 점수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100분위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요 134점 맞은 표준 점수를 받은 학생 급간 인원이 3,214명인데 이 학생들만 100분위는 100%였지만 이때는요 100%가 이만큼이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142점 많은 학생과 150점 많은 학생의 100분위는 똑같은 거죠. 예를 들어 142점 많은 학생은 물론 표준 점수로 보는 대학도 지원할 수 있겠지만 상대적 위치가 얘가 150 맞은 학생하고 142점 맞은 학생하고 100분위로 가는 대학은 똑같죠. 똑같은 점수로 보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한번 비교해보고 전략을 해야 된다. 물론 소위 아이들이 다 가고 싶어하고 부모님들이 다 보내고 싶어하는 좋은 대학은 100분위보다는 표준 점수로 대입 전형을 다 반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경제도 마찬가지인 건데요. 경제와 사회문화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점 차이가 자 68점과 64점의 이 4점 차이, 급간 차이가 얘는 7%죠. 그렇지만 사회문화 같은 경우는 똑같이 4점 차이지만 이 차이는 14% 차이 납니다. 차이가 엄청나죠. 저는 점수 보는 방법, 점수에 대해서 개념을 좀 갖고 계셔야 나중에 지원할 때 도움 될 것 같아요. 자, 영어는 말씀드린 대로 한국사와 더불어서 이렇게 90점 이상 받으면 80점 받으면 등급이 그냥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나 한국사는 몇 점에서 등급이 끊긴다 보다 1등급이 몇 %이더라, 2등급이 몇 %이더라, 그 퍼센트가 더 의미 있는 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시험을 치고 있는데요. 원래는 이 날짜가 아니죠. 날짜가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18일 날 1, 2학년은 부산광역시 교육청에 주최한 시험을 쳤고요. 3학년은 이제 중요한 6월 모의평가를 쳤죠.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출제하는 기관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입니다. 그죠? 그럼 나머지 시험들은 다 이렇게 교육청들이 연합해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출제를 할 수 있는 교육청 딱 4군데가 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부산입니다. 대구는 요 부산교광역시 교육청에 출제할 때 일부 과목들이 함께 출제를 하고요. 대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3학년들을 위해서 자체 시험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전국연합 환경평가라고 부르는 이 대광역시 교육청 주최 시험하고 고3 학생 같은 경우는 교과정 평가원 시험하고는 차이가 사실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고3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6월 18일 시험 쳐서 이미 시험 성적표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출력이 가능했습니다. 혹시 3학년 학생을 둔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성적표를 안 갖고 하면 지금 다 출력할 수 있고 뭐 있으면 다 가져왔을 겁니다. 6월 모의평가와 9월 모의평가 그리고 수능을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를 합니다. 근데 요 세 시험이 가지는 의미가 사실 다 달라요. 3학년 같은 경우에 교육청과 교육과정평가원 차이는 우선은 아시다시피 교육청 시험은 재학생만 칩니다. 등급이 좀 잘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교육과정평가원 치는 거는 재수생 또는 반수생도 함께 치는 거죠. 응시 인원 자체가 다릅니다. 아울러서 결국 재수생이 함께 들어가기 때문에 그 시험 성적이 더 객관적으로 믿을 수 있다. 6월 모의평가의 성적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 기말고사를 학교마다 아직 못 쳤을 거예요. 원래 같은 다 쳤을 시기인데 코로나 때문에 못 쳤죠. 빠른 학교는 7월 중하순부터 치고 늦은 학교는 8월 초순에 칠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시를 지원하려면 핵심되는 요소가 바로 이 6월 모의평가 성적과 7월 말에 완성되는 3학년 1학기 성적까지 대입에 반영되거든요. 그 두 가지를 가지고 학생들이 수시에 내가 지원하는 대학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학생과 부모님, 선생님하고 상담할 때 일반적으로. 결국 이거죠. 수시에 내가 합격을 해버리면 아까 정시에 지원할 수 있다고 그래서 없다고 그랬어요? 없죠. 그러면 수시는 개념 자체가 내가 이 대학에 합격하면 무조건 갈 수 있고 가고 싶은 대학만 쓰겠죠.
상대적으로 애들이 조금 더 상향 지원하는 게 수시입니다. 그죠? 그럼 그 수시에 네가 정시로 가면 어느 대학까지 갈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잣대가 되는 게 바로 6월 모의평가입니다. 선생님 9월 모의평가도 있잖아. 네, 9월 모의평가 치고 일주일 뒤에 원서 집어넣습니다. 대략 일반적으로. 그럼 이때 9월 모의평가 치고 그 성적표를 내가 받아볼 수 있는 시간이 안 되죠. 시험 치고 빨라야 2주, 늦으면 3주 안에 성적표 나오기 때문에 9월 모의평가는 치고 가채점 결과 가지고 6월 모의평가와 내 1학기 성적, 전체 고등학교 성적 가지고 가늠했던 그 수시 지원 가능 여부를 9월 모의평가 치고 가채점 보고 아 내가 이 대학 가면 되겠다. 6월 달보다 내가 굉장히 잘 쳤는데 좀 높게 쓸까? 6월보다 내가 굉장히 못 쳤는데 내가 좀 낮출까? 이런 판단하는 용이지 결국 6월 모의평가 성적과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성적이 최종적으로 수시를 지원할 때 어느 대학을 지원할지를 가늠하는 잣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능은 당연히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9월 모의평가가 이제 9월 16일을 치는데 원래 같으면 더 늦어버렸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별 의미가 사실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고1, 2 학생들 공부할 때, 수능 공부할 때, 어머님 요즘 문제집 굉장히 비쌉니다. 물론 뭐 학원비가 더 비싸긴 하지만, 저는 항상 우리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게, 전국연합 학력평가 같으면 저도 팀장을 해봤지만, 제가 교과가 사실 영어입니다. 그 말씀드리면, 한 교과, 영어 같은 교과도 출제 인원이 10명이 안 돼요. 근데 수능 출제를 제가 들어가보면, 한 교과에 출제하는 영어 같으면 한 30명이 출제합니다. 교수님들 한 20분 계시고, 교사 검토 한 10명 더 갑니다. 그분들이 모여서 수능 같으면 한 달 동안 문제를 계속 보고 고치고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문제의 수준이 다릅니다. 문제의 난도가 어렵다 쉽다가 아니고요. 문제를 그만큼 정성 들이고 고민해서 만드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금 3학년도 마찬가지고 1, 2학년들이 공부를 할 때 수능 공부하려면 물론 아직 내가 수능 실제 문제 풀 성적이 실력이 안 돼요 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실력이 올라간 다음부터는 반드시 최근 3개년간 6월, 9월 수능 모의고사는 반드시 풀어봐야 됩니다. 꼭 풀어봐야 됩니다. 제가 2012학년도 때는 제가 경북대 사대부고 근무했었거든요. 그해 사대부고에서 인문계 만점이 나오고 서울대 의대를 2명 갔는데 그 만점 받은 학생이 중학교 때 그리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학생이 수능 전날까지 저한테 질문했던 게 그 기출 문제를 정말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수능 기출문제, 특히 모의평가나 기출문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문제집 봐야 되라고 고민되는 친구는 기출문제 먼저 보십시오. 기출문제 어디 있습니까? 다양한 곳에 있습니다. 근데 제 같은 경우 제일 쉽게 찾는 곳은 EBSI라는 고등학생들을 위한 교육방송이 있습니다. EBS 아니고요. EBSI입니다. 그래서 EBSI 치고 들어가면 가장 쉽게 연도별로, 과목별로 교육청 출제별로 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정답 해설, 듣기 파일까지 다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능 출제 범위가요. 지금 이제 원래 3학년들이 사실은 참 여러 가지로 참 많이 많습니다. 왜 원래 코로나19도 그렇지만 어머님들 교육과정이란 말 들어보셨죠? 네, 교육과정. 3학년들은 교육과정 배우는 건 2015 개정교육과정으로 배웠는데요. 시험 치는 방식은 2009 개정교육과정으로 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부한 내용과 시험 치는 내용이 좀 괴리가 있다. 완전 다른 건 절대 아닙니다만 좀 괴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혹시 고3 학부모님 계시면 작년에 진로 선택 과목 선택할 때 처음에는 그게 등급으로 안 나온다 했다가 다시 바뀌어가지고 등급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선택을 아이들이 참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대학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반영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원래 고3 아이들은 좀 여러 면에서 많은 좀 위로를 받아야 될 학생은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래서 원래 출제 범위는 뭐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되고 이거는 자 문제와 유형과 배점과 범위는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책자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 어머님들보다는 학생들이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출제된다. 대략 국어는 45문제, 수학은 30문제, 영어는 45문제, 한국사를 비롯한 탐구 과목들은 전부 다 20문제를 치더라. 시험 시간도 80분, 100분, 70분, 30분씩 나눠져 있더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요거는 시간 관계에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2022학년도, 아까 말씀드린 요 2022학년도는 아마 지금 2학년이 대학을 가는데
지금 1학년 그리고 지금 중3 학생까지도 요 체계를 따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때는 아까 그 성적표 볼 때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이제는 국어, 수학은 모든 학생이 똑같이 치는 게 아니고 공통 과목을 만들어 놓습니다. 예를 들어 국어는 독서와 문학, 수학은 수일과 수입니다. 그 다음에 선택을 언어와 매체나 화법과 작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수학은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에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게 2015 개정교육과정의 취지 자체가 문, 이과의 구분을 없앤 겁니다. 문과학생, 이과학생이라는 개념이 없고 본인이 공부하고 싶은 것은 학교에서 신청해서 본인이 공부하고 싶은 과목을 들을 수 있게 한 게 개정교육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수능시험 출제를 하자 해서 만든 게 이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문이과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험 체계는 이렇게 만들어놨지만 이 정보를 활용하는 대학 측에서 소위 말해 다 가고 싶어하는 수도권 대학, 우리 뭐 지역에 있는 경북대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대학들이 우리 학과 우리 대학 오려면 요 과목 쳐주세요라고 정해놔 버렸어요. 그래서 인문계 계열, 인문사회 계열 갈 친구들은 소위 말해 여기에 있는 어떤 과목을 들어도 관계없는데 그 자연계열, 특히 다 좋아하는 공대나 의학계열 같은 경우는 특정 수학에서 어떤 과목, 특히 미적분이나 기하만 쳐야 됩니다 라고 정해놔 버렸어요. 그리고 탐구 과목도 사회 탐구 치면 우리 대학 못 옵니다. 과학 탐구 2과목 치고 오세요 라고 정해놔 버렸어요. 그래서 시험 과목이 변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올해 3학년이나 올해 2학년이 치른 내년 수능이나 문이과 구분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인문사회계열은 여기 보시면 사회과학 계열 구분해서 반영하고 수학도 이 중에 다 선택하면 돼요. 제가 왜 인문사회계열 표시했냐면 아마 인문사회계열 아이들이 선택하는 과목이 아마 자녀분들이 나중에 수능 과목을 선택해야 될 텐데 대략적으로 화법과 작문을 언어와 매체보다는 많이 선택할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국어 시험에서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게 이 언어 파트인데 언어 파트가 뭐냐면 소위 말해 문법입니다. 문법이라서 애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화법과 작문 쪽으로 많이 선택을 할 것 같고 인문계 아이들은 교과목 특성상 배우는 게 미적분이나 기하를 배우기보다는 확통에 많은 과목 선택을 할 것 같다. 이렇게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문사회계열 가는 데는 사실은 제약이 없습니다. 이과 공부하다가 문과 가는 거는 하나도 제약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자, 이런 대학들은 이렇게 다 들어도 괜찮다. 소위 말해 확률과 통계를 치고 와도 괜찮다 하는 대학들입니다. 근데 우리 대학은 요 두 개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하세요 했는데 요 대학 가만히 보시면 다 가고 싶어하는 대학들입니다. 소위 말해 서울 수도권 또는 지역의 계명대로 하더라도 의예과나 약학과나 이런 과들은 요거 듣고 오세요라고 정해놔 버렸습니다. 수학도 그렇고요. 과학도 그렇습니다. 과학도 사회과학 계열 관계없이 하는 대학들의 명단을 보시고 과학 중에 택하세요 하는 대학들을 보시면 차이가 있죠. 네, 그래서 공부를 좀 해서 내가 좋은 대학 가고 싶다 하는 학생들은 문과, 이과 구분이 사실은 있다. 이렇게 보셔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요걸 아까 그 2021학년도에 올해 고3과 2022학년도에 올해 고2 학생들의 수능 출제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올해 고3 같은 경우는 이과, 문과가 있습니다만 내년 2학년, 지금 2학년들은 공통과 선택으로만 돼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데 올해 문과, 이과처럼 아마 내년에 문과 아이들은 수 1, 2를 선택하고 확통을 주로 선택할 것이고 이과 아이들은 수 1, 2를 치고 미적이나 기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것 같다.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 공통 점수는 75, 선택은 25 정도 퍼센트를 잡아서 문제 시험 점수를 낼 것 같다. 국어 같은 경우도 원래는 이렇게 치지만 내년은 독서와 문학을 공통으로 하고 화법과 작문이나 언어 매체를 선택할 것 같다. 그리고 영어 제2외국어 같은 경우는 9등급제지만 얘들은 절대평가로 바뀐다. 그리고 인원 자체가 이제 점점 줄어간다는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이 재작년보다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다. 한 5만 명 이상 줄었고요. 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이제 점점 이렇게 학생들이 점점 이제 줄어간다고 합니다. 사실은 대학 자체도 지금은 굉장히 큰 위기에 있죠. 속된 말로 대학을 크게 두 가지 종류 나누면
선발대학과 모집대학으로 나눕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은 누굴 뽑을지 고르고 뽑겠지만 그렇지 못한 대학들은 학생 수 채워 넣기도 지금 급한 실정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학생 수가 급감하고 올해도 여기서 또 줄게 되죠. 그러면 이제 경북대학 같은 경우 큰 학교는 한 5,000명 정도 정원입니다. 또 뭐 계명대도 큰 학교,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들의 학교가 굉장히 덩치가 큰 학교들이거든요. 한 10만 명이 준다고 봤을 때 경북대 같은 경우 한 20개 이상은 그냥 매년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 그걸 주면. 그래서 향후 대학들도 자구책을 굉장히 지금 마련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선발대학과 모집대학이 결국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모집 요강에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우리 학교 와주기만 하세요 하는 대학과 우리 학교 오려면 이렇게 준비하세요라는 학교가 분명히 구분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화면이 흐려졌는데요. 그 인원수에 비해서 올해 쳤던 6월 모의평가 친 학생들을 제가 한번 조사를 언론에 있는 거 해봤는데 항상 보실 때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탐, 과탐 있을 때 이 중에 선택을 받지 않고 반드시 쳐야 되는 과목이 하나 있습니다. 이 과목 안 치면 수능 성적표 안 나는 과목이 하나 있습니다. 네, 한국사입니다. 한국사 인원이 전체 응시 인원하고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한국사를 안 쳤다. 그런 학생이 있었어요. 제가 작년에 그 팀에 있을 때 수능도 저희가 같이 이제 운영하는데 어떤 학생이 나중에 시험 성적표가 나온 다음에 학부모님 전화 왔어요. 우리 애 성적표가 안 나온다. 수능 성적표가. 왜 그러냐니까 분명히 시험을 치러 갔는데 성적표가 안 나오는 거예요. 국어를 안 치든 수학을 안 치든 영어를 안 치든 탐구를 안 치든 성적표는 나옵니다. 해당 과목만 빼고. 근데 그 학생 알고 보니까 한국사를 안 쳐버린 거예요. 네, 시험 치다가 이제 귀찮았는지 아니면 좀 시험을 좀 못 쳤다 생각했는지 한국사를 안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적표가 안 나왔어요. 다른 어떤 과목보다 한국사는 반드시 시험을 응시하고 쳐야 됩니다. 그것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아까 인원에 비해서 또 점차 줄고 있다는 사실이죠. 수능을 쳐보면 이렇게 점수 차이 납니다. 자, 평균점이니까 큰 차이가 없이 볼 수 있지만 재학생들의 점수와 재수생들의 점수, 물론 검정고시도 있습니다만 재학생과 재수생의 점수 당연히 차일 수밖에 없겠죠. 1년 이상을 공부를 하면 나은 친구들인데 더 좋을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근데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이거예요. 대학들이 이제 원래는 수시, 정시 나눌 때 수시의 지원 요건 자체에 재수생이나 삼수생들을 좀 제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고2가 대학을 갈, 아까 말씀드린 그 시행계획 발표됐는데 보니까 가장 큰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 이제 대학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 모집이 중요하다 보니까 졸업생, 즉 재수생이나 삼수생도 수시에 다 응시하게 해줘 버렸어요, 이제. 요거는 재학생은 정시로 가면 이렇게 점수가 차이 나고 수시에서도 이제 졸업생과 경쟁을 더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대략적으로 입시 지도를 하는 선생님들 말 들어보면 재학생들이 수시 지원할 때 너무 눈을 높게 잡아서 본인들이 실제 정시에 가면 도저히 갈 수 없거나 또는 가기 힘든 대학까지도 지금 지원한다는 거죠. 재학생은 수시로 대학 가는 게 전반적이고는 무조건 맞습니다. 혹시 지금 고3 학부모나 고2 학부모님 계시면 그 점은 분명히 아시고 담임쌤하고 확실하게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이요, 눈이 얼마나 높으냐면요, 수시 원서를 내잖아요. 6장 중에 평균 4.6장 정도를 낸다고 합니다. 뭐 4, 5장 낸다는 얘기겠죠. 그 중에 아이들을 나름대로 뭐 어떤 학생들은 저는 우리 학교에서 내신을 진짜 못 받아서 그냥 저는 정시 갈래요. 그래서 논술을 다 내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런 학생은 아주 드문 예고 대부분 학생들이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을 적절하게 섞어서 내는데 문제는 내가 지원한 대학은 분명히 지원했을 뿐인데 원서를 내고 난 수부터는 애들은 자기가 그 대학에 합격한 줄 알아요. 내가 이 대학 붙으면 어떡하지? 사람 마음이 그렇다니까요. 설마 그 중에 하나는 되겠지? 그래서 애들이 9월 초에 원래 같으면 9월 중순이지만 원서를 낸 순간부터 애들은 내가 합격하면 어떠지라는 마음 때문에 붕 뜹니다. 9월 중순부터 원래는 뭐 11월이지만 원래는 12월이지만 그 2, 3개월 시간을 애들이 멍하게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설마 거기 안 되겠어? 설마 내가 그 수능 최저에 그거 못 맞추겠어? 라는 생각으로 굉장히 시간을 잘못 보낸 경우가 많다. 물론 원래처럼 이렇게 등하교도 참 부규칙적인 경우는 더더욱 심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을 분명히 하시고 재학생은 웬만하면 수시로 대학을 지원해서 최대한 합격할 수 있는 곳을 찾아 지원하는 게
좀 더 유리하다. 그건 분명한 것 같아요. 자, 말씀드린 대로 재학생들이 점수가 차이고 1등급 비율도 거의 2배 이상 차이 납니다.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1등급의 비율이 등급 비율 보시면 아시다시피 재학생이 1등급 받는 비율이 4.3%라면 졸업생은 10.8%입니다. 수학 나도 수학 가가 이과 학생들, 수학 나가 문과 학생 치는 거거든요. 거의 문과는 3배 이상 차이 나죠. 전체적으로 보면 국어, 수학, 영어에서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재학생이 90점을 넘어서 1등급 받는 비율이 4%라면 재수생은 9.7%입니다. 성적이 좋다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가 수학 능력 시험을 치면 어떤 성적표가 나오고 그 성적표의 점수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빠른 느낌이 있지만 뒤에 중요한 내용이 더 있어서 우리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한번 쭉 보시면 되는데 핵심은 지금 고3은 교육과정 도입되고 시험 범위가 변화됐다. 고3 학부모님은 아시겠지만 지금 고3과 지금 고2의 가장 큰 수능 과목의 차이는 수학이죠. 고3은 기하를 안 치죠. 기하가 없어요. 그 말은 원래 고3들이 이렇게 힘든 일을 겪다 보니까 내년에 혹시나 한 번 더라는 생각 가졌을 때 걔들이 아까 보셨던 선택 과목 중에 기하를 칠까요? 안 치죠. 공부 안 했던 과목을 수능으로 새로 친다는 건 정말 힘들죠. 그러면 내년에 원래 고3들이 혹시나 재수를 해서 수능을 친다면 이과 아이들은 전부 다 뭘 지원할까요? 미적분입니다. 물론 원래 미적분과 내년 미적분이 다릅니다. 성격이 좀 다르지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또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사실 있습니다. 그럼 원래 고2들은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될지 한번 생각을 더. 물론 재수생 오니까 미적분 내가 못하면 어떡하지도 있지만 기하는 선택 분모가 너무 작아지는 것도 물론 정말 최상위권 아이들은 기하를 선택하겠지만 대략적으로 전부 다 미적분으로 애들이 수렴하는 경향이 생길 것이다. 그런 예측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2가, 고1, 2가 치르는 거, 중3이 치르는 거, 좀 다릅니다. 어쨌든 이것도 한번 잘 살펴볼게요. 그 표지, 그 책장에는 좀 이렇게 글씨가 좀 작게 갔는데, 작년 11월 28일에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이라는 게 발표가 되면서, 자, 말 그대로 공정한 대입을 치르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이렇게 좀 바꾸세요라고 교육부에서 한국대학 대교협에다가 요구를 했죠. 그래서 바뀌어진 게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초유에 지금 고등학교 1, 2, 3학년들이 입시가 다 다릅니다. 지금 고1, 2, 3학년들이 치른 입시가 물론 큰 흐름은 같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다 다릅니다. 그게 이겁니다. 다 다릅니다. 근데 학교 선생님들은 물론 이걸 다 계속 보시고 알고 계시겠지만 학부모님들은 이런 활동을 하는 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 우리 아이가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대입을 좀 잘하려면 뭘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늘 궁금하시고 불안하시고 그런 거죠. 단순히 교회활동, 봉사활동 지금 해도 되나 안 되나 이거부터 지금 고민이 되고 학교에서 소논문이라는 걸 써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도 고민이 되고 책을 읽었는데 그걸 어디에 적어야 될지도 고민되시고 학교 수업을 들을 때 어디에 더 포커스를 집중을 해서 들어야 될지 그것도 고민되시고 그죠? 그래서 간단하게 보시면 학교생활기록부라는 걸 줄여서 학생부라 말을 씁니다. 학교생활기록부 또는 생기부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지만 학생부라 말을 또 표준으로 씁니다. 자, 지금 3학년들은 웬만하면 다 됩니다. 지금 3학년들은 그 전년도와 비슷해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소논문도 쓸 수 있습니다. 해당 교과목에 쓸 수 있고 봉사활동 특기사항이라는 것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1, 2학년들 2022학년도와 2023학년들 같이 묶어서 가면 조금 다릅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항목들이 기본 축소가 이미 됐습니다. 10개 항목에서 7개 항목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제 2학년, 지금 2학년과 1학년은 소논문 기재는 금지입니다. 소논문이 뭔지 좀 헷갈리시는데 아이들의 스스로 대학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스스로 자율탐구활동에 대한 기록을 논문 형식으로 써서 그걸 학생부에 기재하는 거였죠.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죠. 그럼 이게 완전히 사라졌느냐? 아닙니다. 현 체제에서도 소논문이란 말을 쓰면 안 되고 고등학교 수준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과도하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는 얼마든지 자율탐구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규 시간으로 잡혀 있습니다. 학교에 그 창의적 체험활동에 자율활동에 창의 주제활동으로 학교에서 잡아놓고 있고 할 수 있습니다. 요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해당 수업 내용 중에 본인이 관심 있는 진로에서
요 내용은 내가 좀 더 알고 싶다. 내가 예를 들어 뭐 사회를 공부했다. 내가 뭐 어떤 과학을 공부했다. 근데 거기에서 환경 문제가 나왔다. 근데 요즘 원래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미세먼지 정말 심하잖아. 그죠? 그 미세먼지 난 좀 더 알고 싶다. 이게 어디서 오는 건지. 흔히 그냥 중국에서 온다고 말만 하지만 난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조사를 해서 알아서 그걸 연구해서 친구들하고 공유하고 싶다. 이런 정도의 수준이라면 충분히 그 내용을 심화 확장시켜서 조사하고 그 내용을 수업 시간에 발표한 기록은 충분히 기재가 가능합니다. 네. 그게 남들이 도와주고 고등학교 수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소논문은 그거는 금지됐지만 현재 상태에서 충분한 개인적인 자율탐구활동 기록은 가능하다고 올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위원회에 바뀌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논문은 기재금지는 맞지만 흔히 생각하는 높은 대학 수준의 소논문이 아니고 고등학교 수준의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정도의 자율탐구활동 기록은 오히려 장려되고 이따 제가 면접하는 사례 보여드릴 텐데 실제 면접관들도 대학 입학 그 사정관이나 교수님들도 그런 학생의 자기주도적인 학업 역량은 굉장히 장려하고 실제 면접에서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좋은 대학, 좀 높은 수준의 대학을 가시려면 이 활동은 반드시, 요 소논문은 아니지만 자율탐구활동 기록은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수상경력 대입 제공 그렇습니다. 이제는 상을 많이 받는다 해서 무조건 대입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 학기에 하나씩만 써서 전체 6학기로 보면 6개까지 최대 대학에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간혹가다 이걸 헷갈리시는 분들이 선생님 저는 뭐 3월달에 4월달에 대회 나가서 입상했어요. 근데 이 대회 또 나가면 또 적을 수 있어요? 자, 대회에 나가는 거는 관계없어요. 학교에서 주최하는 교외는 절대 학생부에 못 줬습니다. 교내 대회는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 수상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글짓기 대회에서 내가 뭐 장려상을 받고 영어 말하기에서 내가 뭐 우상을 받고 수학 경시 대회에서 1등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다 할 수 있고 다 받을 수 있고 그 학생부에 다 기재됩니다. 근데 대학에 갈 때만 마지막 3학년 때만 어느 상을 쓸지를 결정하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대회 나가는 것은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면 동아리라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을 하는 창체 동아리. 이거는 정규 수업 시간에 하는 동아리고 아이들의 관심사가 또 같은 친구들이 모여서 하는 자율 동아리. 아무래도 학교에서 조금 정해준다 내지는 뭐 지정되는 게 아니라 관심 있는 친구끼리 모였기 때문에 자율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 애들이 굉장히 많은 열의를 보는 게 맞거든요. 근데 지금 3학년은 기재가 자유롭습니다. 자율 동아리 특기사항이 500자를 적으셨는데 창의적 체험활동을 줬든 자율 줬든 그 기재 수는 500자 안에서만 적으면 관계없습니다만 지금 1학년과 2학년은 자율 동아리 기재 글자 수가 30자 이내만 제목 포함해서 적어줬습니다. 굉장히 축소되죠. 근데 아이들이 아직도 우리 학교 학생들도 그래요. 선생님 자율 동아리하고 창체 동아리 중에 자기가 어디에 더 신경 써야 될지 모르겠다. 자기는 자율 동아리 활동도 하고 싶은데 근데 알아야 될 게 자율 동아리 활동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500자 중에 30자밖에 못 적습니다. 결국은 정규 동아리, 즉 수업 시간과 연계되는 창의적 체험 활동 동아리에 더 많은 에너지와 신경을 써야 됩니다. 학교마다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자율 동아리 활동을 굉장히 줄이고 창체 동아리를 굉장히 많이 활성화시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교도 그 방향을 다 알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2학년부터는 교사 추천서가 없습니다. 지금 3학년도 추천서를 요구하는 대학이 거의 없습니다. 다 사라졌습니다. 거의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부터 다 없어야 되기 때문에 다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 자기소개서도 지금 중3 때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고1, 2, 3까지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3과 달리 글자 수가 고1, 2는 축소되고 항목도 하나 더 줄어듭니다. 지금은 1, 2, 3, 4, 1, 2, 3번 공통 항목이고 4번은 대학 자율문항입니다. 근데 지금 1학년과 2학년은 1번과 2번과 3번이던 것이 1, 2번을 한 문항으로 줄이고요. 3번을 2번으로 가고 대학 자율문항은 대학에 맡기고 한 문항이 줄면서 글자 수도 한 1000자 정도 줄어들게 됐습니다. 학생들 부담은 좀 줄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런 내용들을 한번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기소개서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줄게 되고요. 학교생활 기록보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달라집니다. 뭐 이런 내용들 한번 쭉 보시고 적성고사라는 게 뭐냐면 대학 수학능력 시험의 수준의 70% 정도 되는 수준의 시험, 쉽게 말해 좀 쉬운 국영수 시험이라는 게 있었는데 우리 지역에는 없고요.
이게 지금 1학년, 2학년 때부터는 아예 없어집니다. 데이 블라인드 서류 평가라는 게 작년에 굉장히 큰 화두가 됐죠. 무슨 말이냐면 2019학년부터 재작년 수능 시험부터 면접 볼 때는 블라인드를 다 했습니다. 만약 학생이 면접을 보러 들어올 때 그 학교의 특정 교복을 입을 수 없고요. 그 학생이 나온 학교를 말할 수도 안 됩니다. 심한 학교는 자기 이름도 말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런 블라인드 평가는 다 했는데 지금 1, 2학년부터는 서류에도 블라인드 한다. 며칠 전에, 방금 어제 공문이 왔습니다. 현 고2와 고3의 학교생활 기록부에 학교를 암시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삭제하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학교 이름이 학교생활 기록부에 들어가는 항목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예를 들어 수상 경력이라든지 봉사활동이라든지 뭐 학적사항 이런 데는 자동으로 다 삭제되지만 학교마다 쓰는 다양한 학교생활 기록부 안에는 그 학교임을 다 드러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죠. 예를 들어 뭐 경북고등학교 같으면은 경맥자를 한다, 경맥이라는 잡지를 펴냈다 이런 식으로도 이름이 다 있거든요. 그런 것도 다 삭제하라고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2학년부터는 서류 평가도 블라인드로 간다. 그러면 특정 학생이 왔을 때 이 학생이 어느 고등학교, 어느 지역 출신인지를 서로 모르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결과 뭐로 됐냐면 대학에서는 그런 거 다 못 보게 하니까 물론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됐기 때문에 사라지는 게 맞죠. 맞는데 대학에서는 이제 저걸 받아들이는 방식은 그렇게 학교 간 차이를 아예 없애볼 것 같으면 우리는 수능을 강화하기로 가겠다. 그래서 학교마다 여러 가지 전형에서 이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수능을 그 최장력 기준으로 많이 확대를 시켰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작년까지 했던 고교 프로파일이라는 게 이제 폐지가 됐고요.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3 학생들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대략 뭐 수시 모집이 감소됐고 소폭 0.3% 감소됐고 반면 또 학생부 위주 전형은 좀 더 학생부 위주 전형이라는 게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논술은 점점 감소 추세에 있고요. 그런 기회는 또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원은 이렇게 해가 가면서 줄어들지만 수시 인원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수시 중에서도 학생부 전형을 뽑는 인원도 약간씩 증가하고 있다. 논술 전형 모집 인원은 984명 정도 감소했다. 어머님 대구 경북 지역에서 논술을 치는 대학 아십니까? 경북대밖에 없습니다. 부산 경남은요? 부산대밖에 없습니다. 한강 이남에서 논술을 치는 대학은 부산대하고 경북대밖에 없습니다. 이 두 대학 빼고는 한강 이남 대학들은 논술 전형 자체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논술 준비해서 그 대학 안 가는 거죠. 쉽게 말씀드려서. 점점 축소 추세에 있고 사실은 작년에 발표된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서는 논술 전형 없애라 그랬어요. 혹시 들어보시는지 모르지만 16개 대학이라는 이름이 딱 떴죠. 어떤 대학이다? 학생부 종합전형과 논술을 합쳐서 전체 100% 중에 45% 넘는 대학. 이 대학들은 학생부 종합전형 전수검사 들어갔습니다. 이 학교에서, 해당 대학에서 제대로 학생부 종합전형 운영하고 있습니까를 검사를 들어갔죠. 검사를 들어가서 이런 문제 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 있다라고 발표가 되었고 그 결과 원래 계획대로 지금 고2부터는 정시를 30% 늘리도록 했던 것을 40% 늘리라고 해버렸죠. 정시, 다시 말해 수능 쳐서 가는 전형을 40% 늘리세요라고 해버렸고 대신 어디서 줄인다? 논술과 특기자를 줄여라 라고 했어요. 근데 원래 고2가 대학 갈 때 보는 대입시행 계획에 논술과 특기자는 소폭 줄이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확 줄였습니다. 그리고 그 인원을 전부 다 수능하고 학생부 교과로 다 집어넣습니다. 전형에 대한 말씀은 잠깐 이따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상황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런 기회에 점점 충가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뭐 전체적으로 보시면 수시 작성 기준일, 수시 접수, 정시, 수능 이렇게 표가 있으니까 이건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게 수시와 정시와 추가 모집으로 나뉜다고 말씀드렸죠. 자, 전형별 특징. 자, 이제 혹시나 익숙치 않았던 용어들에 미리 사과를 드릴게요. 자,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학생부 중심 전형인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이 있고 논술 전형이 있고 정시가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가 있다. 실기와 실적 위주의 특기자 전형은 사실
몇 명 뽑지 않기 때문에 해당 학생들이 굉장히 적어서 크게 이렇게 볼 수 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말 그대로 교과 성적이 제일 중요하다. 우리가 무슨 전형이라고 붙일 때는요. 해당 전형 요소 중에 해당 전형 요소 중에 중요한 요소가 50% 넘을 때 교과 종합 이래 부릅니다. 논술 전형이란 말은 당연히 이런 걸 보지만 논술 시험 성적을 50% 이상 보는 거다. 그죠? 당연히 정시 수능이란 말은 수능 성적을 50% 이상 보는 건데, 자, 교과 전형은 교과 성적을 정량적으로 평가해 버립니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1학년부터 3학년 1학기까지, 물론 재수생은 3학년 이야기 다 보겠죠. 전체 과목의 평균 등급을 싹 내가지고 거기다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 딱 끌어가지고 교과 성적 전형을 딱 내버리는 겁니다. 한양대학교에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습니다. 한양대학교에 학생부 교과 전형 합격선이 대략 1점 극초반입니다. 1.1, 1.2, 1.3 이 정도입니다. 1.3등급입니다. 굉장히 높죠. 그래도 정말 최상위권 갈수록 교과 전형의 등급은 그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북대학 같은 경우는 대략 학생부 교과 전형이 2등, 문과 같으면 2등급 중 4배가 되고 이과 같으면 3등급 내외 정도 되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등급으로 해당 학교의 합격선을 알 수 있는 게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말 그대로 교과 성적이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소위 말해 커트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합격선이라는 게 인지하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합격선은 없어요. 항상 대학에서 발표할 때 작년도 합격자들의 평균 등급 또는 작년도 합격자들의 85% 등급만 발표하는데, 왜냐하면 특정 등급을 발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교과 성적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양한 활동까지 함께 들어가기 때문이죠. 논술 같으면 논술 전형이 앞으로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논술 성적이 주된 성적으로 갑니다. 대부분 경북대 같은 경우도 교과를 30% 보지만 실제 30%의 실반영률은 거의 없습니다. 논술 성적으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시는 아시다시피 수능 성적으로 가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교과가 제일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모집하는 대학들도 있으니까 선발하는 게 아니라. 근데 서울 쪽으로 가면 학생부 종합전형이 여전히 올해 기준으로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게 논술, 교과. 교과는 조금 있습니다. 그죠? 요게 책자는 없습니다. 이거 인터넷 치시면 바로 나옵니다. 네. 이 흐릿한 화면이라서 찍는 것도 별로 이렇게 권하진 않습니다. 찍어서도 관계는 없는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자, 지금 고3이 가는 2021학년도와 지금 고2가 되어가는 2022학년도에 명확한 변화가 지금 생겨버렸습니다. 이걸 좀 아시고 가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여기 나와 있는 대학 16개가 아까 말씀드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논술과 학생부 종합전형 비율이 45% 넘어서 교육부에서 감사했던 대학들입니다. 해보니까 문제가 있다. 그럼 자, 이 대학들이 그러면 작년에 감사받고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보니, 원래 교육부에서는 자, 논술과 실기를 확 줄여서 교과와 수능을 늘리세요라고 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그렇게 확 줄이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대학들은 어떻게 했냐면, 다 보지만 밑에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전체 16개 대학 비율에서 수능 전형은 약 한 10% 조금 안 되게 증가시켰죠. 16개 대학의 수능 전형의 비율은 37.9%가 됩니다. 원래는 이게 30% 좀 안 됐다는 얘기죠. 8.25% 증가했다는 얘기는.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전체는 3.8%지만 유의미한 증가들이 눈에 많이 보입니다. 없던 대학이 생긴 게 많아요. 학생부 교과 전형이. 그 다음 학종을 보시다시피 확 줄였습니다. 한 10% 확 줄였습니다. 확 줄여서 우리는 학종 줄여서 교과와 수능을 하겠다. 원래 줄이라고 했던 이 논술 전형은 원래 10% 딱 줄이면 일로 가거든요. 요거는 거의 안 줄였죠. 2%밖에 안 줄였습니다. 근데 물론 논술이 늘어날 가능성은 없습니다. 점점 줄여들 가능성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수시는 학생부 전형, 정시는 수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전형이다. 그럼 지금 고2가 이렇고, 고1도 이 수준 내지는 이 수준이 더 증가하죠. 예를 들어, 지금 서울대학교만 유일하게 지금 안 바꾸고 있습니다. 물론 요 21.9에서 30% 늘었지만, 지금 다른 대학들, 다른 서울 주역대학들은 40% 넘거나 다 육박하죠. 서울대학교는 30% 유지하고 있고, 아마 2023, 지금 고1이 가는 2023 되면 무조건 40%를 맞출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 대학별 특징인데요. 이게 고3 학생들이나 고3 학부모님들한테는 의미가 있지만,
고1, 2학부모님들은 큰 의미는 사실 없습니다. 혹시 요 내용이 궁금하시면 유튜브에 치시면 다 나옵니다. 이 내용은. 그래서 혹시 뭐 지금 책장에는 없죠, 이게. 그죠? 예, 좀 죄송하지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있어요? 아, 그럼 됐습니다. 그럼 책자를 좀 참고해 주시고요. 이거는 제가 설명을 좀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고3 학부모님들은 이걸 한번 나중에 한번 보시되, 단 이게 내가 이 대학에 지원하겠다, 저 대학에 지원하겠다,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데는 이 정보가 그렇게 유용하지는 않습니다. 대략적 흐름은 이렇구나. 흐름이라는 건 이제 경희대, 고려대처럼 추천서가 좀 더 폐지되고 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추천서에서 이제 졸업 예정자도 이제, 졸업 예정자에서 졸업자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주고 있다. 그리고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이제 고3 학생들은 다 아시겠지만, 원래 지역균형 선발 전형에서 원래는 4개 영역 중 3개가 2등급 이내인데 이제 3등급으로 바뀌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대학에서 전형을 좀 변화시키는데 의미 있는 변화는 서울대밖에 없습니다. 서울대에서는 수능 최저한 기준 완전 낮춰줬죠. 연세대학교는 비교과 영역을 안 보겠다라고 말했는데 사실 걔도 원래 안 봤습니다. 그랬다 따지면 원래 그렇게 안 봤다는 얘기죠. 결국 수업 내용을 다룬 세부능력 특기사항을 중점으로 봤다는 얘기죠. 고대는 면접을 비대면 면접 바꾼다밖에 없고, 나머지 대학들은 대부분 그냥 논술 전형이나 정량적 평가에서 출결과 봉사 점수를 우리가 안 보겠다 정도지, 사실은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에서 걔들은 큰 의미는 없었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의미 있는 변화는 서울대밖에 없다. 그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건 한번 다 보시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요거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네. 요거는 아마 경북대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대학인데 이렇게 교과, 학종, 논술 다 이렇게 뽑고 있고, 학생부 교과 전형의 지역 인재라는 게 좀 특이합니다. 요거는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원래 학생부 교과 전형은 교과 성적만 갖고 뽑는 게 교과 전형이잖아요. 근데 학생부 교과 전형의 지역 인재는 뭐냐면, 학생부 교과 성적을 위에 90, 10 하는 게 원래 교과인데 70%만 반영하고 소리평가를 30% 내는데 자기소개서를 수능 이후에 제출하게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시에 합격해버리면 애들이 정시 못 내잖아요. 그런 위험 요소 있다 보니까 경북대는 좀 깨를 쓴 거죠. 아, 우리 학교에 우선 수시 원서 내시고 수능을 정말 잘 쳤다. 나가서 경북대 가기 싫다. 그런 학생들은 자기소개서 안 내면 돼요. 수능을 그만하게 쳐서 내가 경북대 가도 괜찮겠다. 자기소개서 내면 된다는 얘기죠. 요걸 지금 노리고 낸 겁니다. 그죠? 근데 작년에 처음 만들어졌는데 이 전형이 성공했느냐? 실패했습니다. 경북대 입학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이 전형 정말 애들이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많아야 5대1입니다. 대부분 3대1 안 넘습니다. 근데 우리 10대1 줄 모를 줄 알았는데 4대1밖에 안 됐죠. 4대1이면 많이 온 거 아니에요? 사실 그 4대1에 숨겨진 의미는, 경북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교과 전형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하는 비율이 40%가 안 돼요, 사실은. 무슨 말이냐면 특정 학과에 지원하는 학생이 100명이다. 근데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수능 성적을 통과한 학생은 100명 중에 40명이 잘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4대1이지만 그거 통과 못하는 친구 있을 거고, 또 수시의 특성상 여러 개의 원서를 지원하다 보니까 합격자가 여러 개 발생하니까 다른 학교로 옮겨가면 2월 이후는 충원율이 높게 됩니다. 내가 특정 대학 한 군데만 선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빠지면 결국 작년에 이 지역인재 전형에 원서 내에서 최저 만족하면 웬만한 학과는 다 합격했습니다. 대학 입장에서는 실패죠. 근데 고등학교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활용했다면 도움이 되겠죠. 근데 입시라는 게 약간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작년에 그렇게 결과가 났기 때문에 고등학교 입장에서는 분명히 지도교사나 학생들 입장에서는 작년에 그랬으니까 이거 정말 노려볼 만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양면이 다 존재합니다. 경북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학생부 성적 반영 방법이나 교과 선정 방법 이렇게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재 전형은 자소서를 나중에 지원합니다. 유일하게 한강 이남에서 치는 경북대, 부산대, AT는 예외되어 있습니다. 근데 경북대 논술은 다른 대학 논술과는 좀 다릅니다. 경북대 논술은 소위 말해 수능을 좀 잘 치는, 교과에 대한 기본 능력이 있는 친구라면 수능 치고 난 다음에 원래는 12월 5일 날 치나요? 정말 그 다음날 치니까 경북대 논술을 준비할 수 있는 애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수능 치고 바로 한번 쳐보면 되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런 변수가 있어서 한번 지원해보는 것도 지금 고3 학부모님들 말씀드린 겁니다.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명대 같은 경우는 이제 죄송합니다. 이렇게 볼게요. 그 수능 최저학력 같은 경우는 3개 영역에 15등급 정도 이런 기본을 두는데 좀 괜찮은 대학들은 이렇게 12로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의과는
세계 영역이 3등급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계명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다양하게 나오죠. 이제 제가 가나다 순서로 하니까 경북대, 계명대, 영남대 이렇게 나가는데 경북대보다는 영남대보다는 계명대가 좀 폭을 넓게 주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들어올 수 있게 좀 많이 하게. 영남대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일반 학생들의 교과 비율이 상당히 높고 학종 비율은 굉장히 그에 비해서 좀 낮은 학교다라고 보면 되십니다. 그래서 내 교과 성적이 좀 괜찮다 하면 경북대에 가서 혹시나 내보고 안 되면 영남대로 갈 때 영남대는 교과 성적이 좀 잘 받아야 갈 수 있다. 똑같은 학과를 가더라도. 반면 계명대는 학생부 종합전을 좀 많이 한 학교입니다. 물론 뭐 학생의 뭐 상황이나 기호에 따라서 특정 대학을 선호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분위기 있다. 영남대 같은 경우는 특징이 이제 천만제학부라고 하는 각 대학마다 그 지역에 있는 우수한 인재를 뽑아들이는 그런 전형이 있는데 학생부 종합 전형이 확대되고 전형이 변함에 따라서 영남대는 천만인제학부를 이제 폐지하는 오히려 이제 신설학과를 이런 쪽으로 대학들마다 이제 어쨌든 취업이 잘 되고 유망한 학과를 계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영남대가 전국대학 중에서 가장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복잡한 학교입니다. 가장 복잡하다는 말은 가장 다양한 학생들이 온다.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복잡하다는 말은 학생부 종합전형보다는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많이 뽑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거죠. 왜? 우리는 다른 정성적 평가를 하지 않고 성적으로 뽑겠습니다라는 걸 표현하는 겁니다. 뭐 다 공공의 사실이지만 소위 말해 입학사정관 숫자도요. 경북대는 제가 알기로는 15명입니다. 전임 입학사정관이. 그러니까 면접을 볼 때는 교수님들이 함께 들어오지만 평소에 서류평가나 이런 거 할 때는 전임 입학사정관들이 주로 하거든요. 계명대도 한 15명 됩니다만 영남대는 2명밖에 없습니다. 영남대는 학생부 종합전형보다는 교과전을 하겠다고 딱 방향을 잡은 대학교다. 그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표입니다. 이게 엄청나죠. 학과마다 다 다릅니다. 이렇게. 그 말은 학과말로 우리가 이걸로 주로 뽑겠다는 의지를 좀 표현하는 것 같아요. 자, 뭐 전체적인 대략적인 말씀을 드렸고 교과 전형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과 성적을 이렇게 반영하고 최저학력 기준이 필요하고 주로 교과 전형은 경쟁률이 낮죠. 왜냐하면 내가 갈 수 있는 학과가 딱 정해져 있죠. 내 점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복 합격자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2월도 많습니다. 성적 반영 방법은 학교마다 다른데 주로 고려대 학교 추천가 되면 244, 1학년, 2학년, 3학년 반영 비율이 이렇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경북대 같은 경우도 1학년 때 20, 2학년 때 40, 3학년 때 40. 그러니까 1학년 때는 1학기, 2학기, 2학년 때도 1학기, 2학기인데 3학년 때는 1학기만 보죠. 재학생 같은 경우는. 3학년 1학기 성적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유형을 한번 나중에 뭐 천천히 보시면 되는데 학생부를 100% 보는 대학이 있고 이렇게 1단계 뽑고 2단계 하는 대학이 있고 그냥 학생부와 얘는 면접 없습니다. 면접을 함께 보는 대학도 있더라. 한번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런 대학들이 그렇더라. 제가 공강에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경북대 같은 경우는 요 교과와 종합에서 보는 최저학력 기준이 아까 영남대와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단순하죠. 네, 서울대는 더 단순합니다. 네. 단순할수록 이 학교가 높은 학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경북대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의예와 치예는 4개의 영역의 등급이 합이 옵니다. 그러니까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요 4개의 영역이잖아요. 그 중에 1, 1, 1, 2까지만 허용한다는 얘기죠. 네. 사실 경대 치대 같은 경우는 몇 년째 최저 학력 기준만 맞추면 합격입니다. 그만큼 그 맞추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내 자녀가 의대나 의학계 갔으면 좋겠다 하는 부모님들은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수능을 좀 잘 봐야 됩니다. 많이 잘 봐야 됩니다. 네,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북대는 수의대나 이런 4개 대학은 또 세계 영역 6을 보고 있고 이런 대학들은 8을 보고 있고 이게 굉장히 지금 높은 겁니다. 서울 지역의 그 상위권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외의 대학들은 이거 이상 가는 대학이 없습니다. 경북대가 굉장히 높게 아까 수능 최저학력 기준 통과 비율이 40%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 다시 여기 있는 거죠. 근데 경북대는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저희가 얘기하거든요. 좀 낮춰라 이것 좀. 낮춰야 우리 재학생들 좀 대학 간다. 근데 좀 낮추지 않고 있는 대학입니다.
자,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저학력 기준 충족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되고 교과 성적 반영 방법이나 중복 합격자가 많다는 점을 꼭 확인하시면 너무 쫄 필요는 없을 수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교과 성적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종합적, 정성적 평가라는 거고, 자, 흔히 학생부 종합전형만 갖고도 사실 1시간 또는 2시간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자세히 말씀 못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이따가 제가 알아볼 수 있는 사이트를 좀 알려드릴게요. 어쨌든 핵심은 그 학생의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과 잠재력이라는 발전 가능성과 인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근데 그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 뭐냐? 서류평가와 자기소개서와 면접이다. 그래서 서류평가에는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추천서 들어가고, 요 자기소개서 추천서 중에 말씀드린 대로 요 고2는 내년엔 추천서 사라지고 지금 중3은 자기소개서 사라져서 가장 신뢰하는 기록은 학교생활 기록부더라. 그 다음에 면접도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더라. 그리고 이것도 교과 성적이 제일 중요하다. 아까 말씀드렸죠. 교과 성적 안 좋은데 좋은 대학 갈 수가 없습니다. 기본 성적을 대줘야 됩니다.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게 있었고, 아까 기재 변화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놓은 건데요. 결국은 학교생활기록부 비교과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제가 뭐 학교생활기록부를 다 하나하나 말씀 못 드려 죄송하지만, 자율활동, 봉사활동, 동아리 진로는 여기 창의적 체험활동이죠. 이 체험활동의 특기사항을 적고, 학생부 교과 영역에서 나오는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라는 걸 보고, 이 학생은 이 정도 성적 받았지만 대학에 오면, 특히 우리 과에 오면 이렇게 더 잘할 수 있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학생이구나. 요걸 보고 뽑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도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같은 것을 조합해서 뽑을 수가 있습니다. 대학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대학들은 다 보는 대학교, 자기소개서까지 보는 대학교, 학교생활기록부만 보는 대학교 이렇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부산대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를 이미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전형 방법도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서류만 보고 뽑고 면접을 보는 대학교, 또는 어떤 대학교는 서류만 보고 면접은 1단계 서류는 아예 보지 않고 면접만 보는 대학교, 합산하는 대학교, 서류만 보는 대학교, 학생부만 보는 대학교 다양하게 있습니다. 우리 경북대가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대학입니다. 이게 일본 합산 전형 같은 게 서울대 지역균형 선발 같은 경우 포함되고요. 서강대나 중앙대나 성균관대나 한양대, 이화여대가 여기 포함되고, 학생부만 100% 보는 대학, 현재로서 서울권대학은 한양대학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대학들이 딱 한번 나오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현 고3 같은 경우는 총 10개 항목이 있고, 현 고2 같은 경우는 7개 항목이 있습니다. 어쨌든 모든 자료가 다 들어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과학습 발달 상황이라는 요 3학년 성적은 3학년 1학기까지만 들어간다는 사실을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3학년 같은 경우는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이 1학년, 2학년만 들어갑니다. 요거는 내년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그렇습니다. 현 고2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달라지는 게 모든 자료가 다 들어가는데 기본 요 교과학습 발달 상황의 3학년 1학기는 똑같은 상황이고요. 특히 이 독서활동 상황이 이전과 지금 올해하고 지금 올해하고 내년부터 더 중요성이라는 부분은 더 강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따 제가 상담 사례를 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제가 뭐 자세하게 말씀드릴 시간은 없는 것 같아서 대략 크게 세 항목이 공통 항목이다. 내년은 지금 고2는 1번과 2번이 합쳐지고요. 지금 고3은 요 세 개가 있고 대학 자율문항은 이렇게 달라지더라. 대학은 이렇게 자율문항을 주로 묻는 게 왜 우리 학교, 왜 우리 과에 왔니? 지원 동기하고 학업 계획을 묻는 게 제일 많습니다. 서울대는 살면서 고등학교 때 말고 살면서 가장 의미 있게 읽은 책 3권을 써라. 그리고 왜 그게 의미 있게 써라. 이렇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대학들은 대부분이 다 이렇게 지원 동기하고 학업 계획을 묻고 있습니다. 반드시 추천서나 자기소개서 쓰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요거는 이제 기본 중에 기본이죠. 아마 다 아시고 계시 싶어서 당연히 공인어학 성적은 절대 안 됩니다. 수학, 과학, 외국어, 교과에 관련된 교외 수상 실적은
학교생활 기록부는 당연히 입력이 안 됩니다. 쌤들이 다 알고 입력 안 해줍니다. 근데 자기소개서도 쓰면 안 돼요. 이거는 0점 처리됩니다. 수학, 과학, 외국어 관련 대회명 절대 수상, 자기소개서 쓰면 안 됩니다. 이건 고3 해당되지만. 그 다음에 교회 수상 실적인데요. 자, 문제는 이겁니다. 학교 외 기관이 개최한 대회. 요거는 종합과 교과에만 적용되지만 어쨌든 얘들은 마찬가지로 쓰면은 0점 처리됩니다. 똑같습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거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표현 쓰지 마라 그래요. 자, 예를 들어 그런 거 말하면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어릴 적부터 주변에 의료 관련 기기나 또는 관련 서적이 많고 부모님을 따라서 병원에 자주 뭐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했으면 아 부모님이 주로 뭐 의료계 종사하시나? 이렇게만 생각. 이런 건 지금 없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뭐 파일럿인 아버지를 따라서 외국에서 이런 경험 이렇게는 안 씁니다. 요즘 어떻게 쓰냐면 어려서부터 어떻게 문제가 되냐면 어려서부터 본인 가정이 너무 가난해서 너무 힘들어서 나는 그 환경을 극복하기 정말 노력했다. 이것 또한 본인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드리는 표현입니다. 이거 써도 안 됩니다. 이것도 안 됩니다. 전자처럼 본인이 특정 학과나 특정 대학에 유리한 표현 쓰는 거는 당연히 안 되고요. 본인이 힘들었다는 얘기도 쓰면 안 됩니다. 그 또한 사회 경제적 지위를 드리는 표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유사도 검사 이렇게 복잡하게 합니다. 해서 나오는 결과가 A, B, C 수준이 있습니다. A 수준은 별로 그렇게 많이 똑같지 않, 유사도 검증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학생이 낸 자기소개서나 선생님이 낸 추천서를, 이거는 대상은 예를 들어 경북대다. 경북대 지원한 학생만 보는 게 아니고요. 전체 학생 다 돌려버립니다. 시스템에서. 매년 이것 때문에 불합격 받는 친구들이 한 1,400명 됩니다. 이게 절차가 빨리빨리 돼서 얘가 합격, 불합격 결정날 때 딱 되는 게 아니고 대학 들어가서 중간고사 치고 캠퍼스 다니고 있는 친구인데 불합격 통지 날아갑니다. 그런 게 매년 1,200에서 1,400명 됩니다. 물론 전체 수험생을 비하면 얼마 안 될 수 있지만 이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A 수준 정도되다. 별로 그렇게 많이 자기 유사도가 높지 않다 하면 서류평가 단계에서 검증을 해서 직접 그 해당 학생에게 전화하거나 선생님에게 전화해서 정말 이 학생이 쓴 거 맞느냐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A와 B라는 학생이 유사도 검증이 딱 걸렸다. 그러면 두 학생에게 다 물어보겠죠. 누가 누굴 걸 뺏긴 거니?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는 솔직한 친구 같으면 제가 좀 본 것 같다라고 얘기해버리면 한 학생은 구제되죠. 둘 다 끝까지 나는 아니다라고 가버리면 둘 다 탈락입니다. 근데 이게 의도적으로 뺏긴 친구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 학교 선생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데 학생이 상담하다 보면 특정 학생 상담하다가 다음 학생 왔는데 선생님이 잠깐 다른 볼일 보고 이전 학생의 화면이 상담하다 화면이 떠있었단 말이에요. 컴퓨터에. 그러면 그걸 다음 학생이 와서 보려고 본 게 아닌데 보다 보니까 한참 자기소개서 쓸 때 보면 굉장히 그게 민감하니까 그 내용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게 자기도 모르게 자기소개서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진짜 막아야 되는데 어쨌든 유사도 검증이라는 게 좀 보편화되어 있다. 그래서 C 수준 나와버리면 이거는 현장 실사까지 합니다. 그래서 확인 거친 다음에 진짜 두 학생이 끝까지는 안 했다면 두 학생 다 탈락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 전형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권, 중상위권 대학들은 전부 다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제일 많이 뽑습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할 때 교과 전형도 있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수업이 중요하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자기의 자율 탐구 활동을 하는데 제일 좋은 근간이 되는 요소는 수업입니다. 수업 중에 선생님이 낸 과제, 수행평가, 탐구 활동, 토론, 실험 이런 것들을 그냥 넘기는 게 아니고 나 거기서 뭔가 더 알고 싶어요라는 궁금증을 스스로 끄집어내어서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스스로 한 경험을 그대로 학교생활 기록부에 녹여내고 면접이 있다면 면접에서 그걸 충분히 설명한다면 합격입니다. 합격입니다. 학교생활 마찬가지로 학생부 기록도 중요하다. 뭐 기록은 선생님이 해주는 거지만 요즘 선생님들이 물론 대구 지역이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안 된다, 못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작년에도 서울 지역 10개 대학을 돌면서 학생 사정관들하고 다 얘기해 보면 근데 대구가
한 3년 전부터는 확 달라졌다. 3년 전부터는 굉장히 달라졌다. 근데 서울 지역 같은 경우 아이들이 지원할 때 대구는 어떤 점이 뭐냐면 주구장창 의대만 낸다. 서울에 수시 낼 때 서울 지역은 전부 다 주구장창 의대만 내더라. 너무 인기학과만 몰리다 보니까 합격률이 떨어지는 것 같아. 좀 다양하게 됐으면 좋겠다. 학생의 관심이 좀 다양해졌는데 유독 대구는 그 의대, 치대, 또 한의대 같은 의학 계열에 너무 집중하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아쉽다. 뭐 그런 얘기는 하지만 어쨌든 대구 지역 학생부도 굉장히 지금 수준이 많이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자, 논술은 제가 오늘 말씀을 제가 좀 안 드릴게요.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이렇게 따로 한번 말씀드릴 분에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대략적인 감을 잡고 논술 조정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 논술 기출 문제는요 모든 대학에서 공개합니다. 그리고 논술에 나오는 시험 범위도 반드시 고교 교육과정을 넘어갈 수가 없고 만약 그걸 넘겨서 발각되면 해당 대학의 정원을 감축시켜 버립니다. 그게 연세대학교에서 일어났거든요, 실제로. 2년 동안 교육과정을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걸 출제했다가 지금 연세대학 같은 경우는 인원이 삭감됐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런 걸 굉장히 신경 쓰기 때문에 논술 전형은 해당 교과의 교과서가 제일 중요하다. 너무나 교과서 얘기지만 그 다음에 논술 기출 문제는 해당 대학 입학처에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라는 것에 모든 해당 대학의 자체 문제는 다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면접 문제도 공개하고요. 그 다음에 논술 문제도 공개하고요. 다 공개합니다. 내가 관심 있는 대학의 문제는 다 기출 문제로 공개되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물론 제가 오늘 이따 보여드리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그런 내용도 다 찾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실제 이게 특정, 뭐 말씀드릴게요. 경북대 의대의 면접 문제입니다, 이게. 자소서 보니까 인공지능이 사람을 죽이나 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무슨 내용인가요? 설명해 보세요. 독서를 묻는 거죠. 2학년 때 동아리에서 왓슨이 오진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토론을 했는데 네 토론해봤으면 네 토론 어떻게고 네 입장이 뭐였니? 그리고 반대측은 어떤 주장을 했니? 그 다음에 3학년 때 테드를 발표했는데 한번 지금 발표해 볼래 그거? 면접 시간이 약 10분이거든요. 네. 그리고 말할 때 손 제스처가 많은데 동아구연 봉사활동을 했구나. 이 봉사활동 어떻게 이제 말해볼래? 뭘 하든 대충하거나 남이 했던 거 그냥 대충 써서는 합격할 수가 없죠. 2년 전에 서울대의대 합격 학생 제가 면접 지도를 했는데 그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왜? 저 학교생활 기록부 보고요. 문항을 110개를 만들었어요. 자기 학생부를 보면서 자기가 스스로 문항을 110개를 만들어 봤대요. 정말 철저하게 준비한 거죠. 학교생활 기록부가 그대로 제일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재되는 내용만큼은 내가 언제 어느 때든 바로바로 설명할 수 정도로 준비를 해야 되고 반대로 말하면 해당 내용이 거짓이거나 대충한 내용은 자세하게 적을 수도 없다. 왜? 그거 물어버리면 자기가 말 그대로 이게 서류 확인 진위 면접이거든요.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아울러 고려대 상학과 면접 사례인데 한번 보시면 자, 한국사 공부하는데 필요한 자질 2가지가 뭐라고 생각해? 하나를 얘기했어요. 2가지 말해보라니까 2가지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자질을 발휘한 네가 한 게 뭐야? 네 평소에 생각이 그러고 상학과니까 그죠? 그럼 네가 그 자질을 생각할 때 교내 활동을 한 게 뭐니? 그러면 별로 네가 한 게 없다는 얘기야? 네가 뭔가 했다는 거. 네가 그냥 단순히 참여한 거 말고 네 스스로 자기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의미 있게 한 거 그거 한번 말해보라니까? 결국 이런 거죠. 결국은 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면접이라는 건 단순하게 네가 어떻게 했니라고 묻는 걸 넘어서서 그 활동의 의미를 찾고 스스로 해본 경험이 아니면 면접을 잘 볼 수가 사실 없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진짜 출발은 여기겠죠. 내가 어떤 직업,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부터 시작을 해서 교과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내 지적 호기심과 열정을 어떻게 발휘할까. 그게 최종적으로 학교생활 기록부에 어떻게 기재되고 뭐 나중에 면접이나 자기소개 쓸 때 어떻게 의미 있게 쓸까. 이걸 늘 생각하면서 3학년은 지금 정리해야 될 단계고요. 고 1, 2 같으면 이런 것들이 염두에 두고 지금 활동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시간이 좀 됐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좀 넘어가고 중요한 것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보는 네 가지 요소가 바로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상 이렇게 크게 나옵니다. 물론 대학마다 좀 부르는 명칭은 다르지만 어쨌든 어떻게 공부했니? 우리 과의 관심을 네가 어떻게 확장시켰니? 네가 이렇게 왔으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 같니? 아울러 대학이라는 공동체에서 너는 어떤 사람으로 주변 사람하고 잘 어울릴래? 이 네 가지 요소를 크게 묻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 수학 능력이라는 건 교과 성적을 말하는 거고요. 전공 관련 또는 계열 관련 노력 관심이라는 게 똑같은 확장된 경험을 가지더라도 해당 학과에 관련된 활동을 좀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아이가 고등학교 때 이런 활동을 했으므로 대학 오면 이렇게 상승할 거다. 질적으로 그걸 평가하는 거고 공동체 역량을 함께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시간 관계에서 좀 넘어가고 요 내용은 아마 어머님 보시면 인문이나 어학계열 같은 경우는 이런 모집 단위와 이런 과목과 이런 과목이 있다. 일반 선택, 진로 선택이라는 것은 교과적 내용인데 어쨌든 지금 고2부터는 진로 선택 과목이 성취도와 성취 비율만 나타나기 때문에 등급이 안 나와요. 그 말은 덜 이제 촘촘하게 등급을 낸다는 뜻이니까 어쨌든 요 관련된 과목들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해당 전공이나 계열의 의미를 좀 드러내줘야 되고요. 특히 비교과 활동 같은 경우는 이런 대회를 참여하는 게 좋겠다는 거고 사회과학조 같은 경우는 뭐 논술이나 모의법정이나 이런 활동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자연과학 같은 경우는 특히 과학 실험이나 연구활동 이런 것들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자연공학 같은 경우도 비슷할 것 같고요. 네, 이런 내용들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사실적 정보라서 한번 더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파트가 부분이 이런 것들을 한번 쭉 한번 보시고 요 사이트를 꼭 한번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대기업 상담교사를 하고 있는데 이 상담교사 저희들도 이 사이트를 활용하거든요. 사이트 이름이요 어디가입니다. 어디가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인데 그 어디가에 여기 보시면 어디가로 되어 있죠. 어디가 사이트는 이따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기가 가입을 하고 해당 대학 또는 해당 학과에 관련된 정보도 다 찾을 수가 있고요. 제가 뭐 컴퓨터가 바로 시간이 있으면 한번 되면 이따 지르는 들을 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만 이 어디가 사이트는 반드시 어머님들 꼭 들어가서 가장 아까 말씀드린 대학별 정보나 전형별 정보가 총망라되어 있는 가장 좋은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대학별 홈페이지도 물론 가능할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여기 있네요. 어디가? 여기 딱 들어가면 다 있습니다. 진로부터 쭉 특히 대입정보센터에 대입전략 자료실을 들어가시면 필요한 정보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별 입시정보도 여기 다 있고. 근데 사실은 어머님들이 여기 들어가서 막 정보를 막 찾아본들 사실은 좀 전문적이고 복잡한 게 많아서 제가 추천드린 거는 이런 정보들은 담임 선생님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학생이 만약 대학을 어떤 수시를 지원한다, 정시를 지원한다 했을 때는 모든 정보들이 요즘 다 컴퓨터로 프로그램화되어 있어서 내가 그 계산 안 해도 다 나옵니다. 요 사이트 들어가도 내가 3년간의 성적을 다 입력하면 3년간 특정 대학의 변형 점수까지 다 나옵니다. 이런 거 활용할 수 있는 나중에 상담할 담임쌤이나 또는 뭐 진학부장님 상담할 때도 이런 자료를 미리 알고 가시는 게 훨씬 상담 시간도 줄여들고 상담의 질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고요. 하나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런 정보들을 찾을 수 있고 요거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금방 들어가면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다는 얘기고 요 대구 진학 꿈나비라는 거 요게 책자 있나요 혹시? 요거는 대학 저와 같은 대기업 상담교사가 대구에 28분 계십니다. 그 선생님들이 요즘 밴드 많이 쓰시죠. 밴드에 가입하셔가지고 질문하면 질문에 대한 답을 바로바로 달아드립니다. 뭐 고입 상담부터 시작해서 대입은 물론이고요. 그래서 요 내용들은 아마 좀 즉시성을 갖고 있죠. 궁금한 거 몰랐을 때 물론 뭐 내가 필요한 방법 다 알려준다고 그건 아니겠지만 최소한 내가 어디서 찾아보면 되는지 정도는 알려줍니다. 그래서 대구 진학 꿈나비를 꼭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대구 진학
진로정보센터 가서도 아까 어디가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필요한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 요 꿈나비는 반드시 오늘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면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폐쇄가 아니라 다 공개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될 것 같아요. 예, 요 내용도 한번 읽어보시고, 시간이 좀 많이 지났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뭐 하나하나 다 설명해 드리기는 워낙 양 자체가 좀 방대한 양이라서 또 특정 학년이나 특정 학부모님께 또 집중돼서 하기 힘든 부분이라서 전반적으로 제가 훑다 보니까 본인이 또는 궁금하신 내용이나 답답한 내용이 좀 덜 풀어드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드리고, 혹시 제가 질문을 못하면 나중에 알아서라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 한번. 질문 생각하시기 전에 제가 한번 그 아까 꿈나비에 올라와 있는 예시 몇 가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 간호학과를 희망하는 고1을 둔 엄마가 올리셨어요. 수시 입시 전략을 들을 때는 간호학과는 이과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애들은 문과, 이과 통합해서 서로 교차 지원도 되는 걸 알고 있다. 실제 됩니다. 네, 됩니다. 저는 이과 수업을 듣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간호학과 교수님들은 제발 문과에다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럽니다. 왜냐면 간호학과 과목이 너무 이 문과가 안 맞으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문이과 대학마다 다 경북대도 문과, 이과 반반씩 뽑습니다. 학교 선생님께서는 문과 선택 과목을 듣고 간호학 가는 게 더 유리하다고 하는데 어느 쪽이 더 나을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그래서 답을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답을 이렇게 좀 길게 달아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잠깐만 보면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간호학 분야는 이렇게 응용과학으로서 문이과 통합형으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즉 문과, 이과 다 뽑습니다. 수시학생부 교과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나 정시는 수능을 중심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자, 경북대 간호학과나 계명대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과 정시 전형을 확인해 보시면 모두 수능 과목으로 국수, 영, 탐구, 사탐, 과탐을 다 됩니다. 즉 문과 계열을 과목 이수한 학생이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선생님이 왜 문과 쪽으로 공부하는 게 낫겠다고 말씀드렸을까요? 그렇죠? 문과 쪽으로 가는 게 공부도 쉽고 상대적으로 성적을 좀 잘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 대학 가서 공부는 그 다음 문제고 우선 합격하기 위해서는 좀 낫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하신 거죠. 예.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이제 하나 좀 보여드렸는데 다른 예 한번 더 볼까요? 고2 천문학자를 꿈꾸고 있는 딸아이가 있는데 이 전망 있는 건 알지 모르지만 꿈을 좀 이루어주고 싶다. 그래서 이 대학에 최근 2, 3년간 학생부 교과전형 입시 결과 좀 알려주세요. 이런 거 궁금하실 수 있잖아, 맞죠? 내가 특정 대학 가고 싶은데 그 학교에 입시 결과가 어땠는지. 그럼 그렇게 딱 질문이 오면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요 제한된 공간에, 밴드라는 공간에 다는 못 적어드리니까 이렇게 사이트를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그럼 요 사이트 딱 클릭하면 요즘 웬만한 대학에서는 그 대학의 입시 결과를 다 공개합니다. 공개해서 물론 뭐 공개되는 거에 진위나 또는 그게 얼마만큼 제대로 공개했는지 우리가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해당 대학도 학생을 모집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어쨌든 이렇게 안내도 해드립니다. 그렇죠. 원래 같은 경우입니다. 첫 생활을 이제 고1 같아요. 궁금한 게 많다. 봉사활동을 따로 더 해야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유기견 봉사활동도 가능한가? 봉사활동이 진로 관련된 봉사만 해야 되는가? 또 고1은 아까 말씀드린 독서활동입니다. 독서활동 채우기 괜찮은 책 추천 좀 해주세요. 의료 관련해서는 몇 권과 다양한 종류의 책이 있고 인지 알고 있고 중학교 때는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입시는 중요할 것 같아서 핵심은 봉사활동하고 독서입니다. 그죠? 안내를 드리는데 이만큼 써드렸더라고요. 그래서 봉사활동 관련 내용, 개인 계획에서 하는 거, 실적 연계 사이트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이렇게 그다음에 진로 관련된 봉사를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거 추천 도서입니다. 요거 지금 요 들어가시면 지금 요 내용 다 있습니다. 사실은 한번 생각해 보면 들어가셔서 질문 남기시는 것도 좋지만 다른 사람 질문했는 거 쭉 보면서 답변 달린 것만 봐도 굉장히 그게 좋을 것 같아요. 훨씬 궁금한 게 많이 사라질 것 같아요. 봉사활동 같은 원래 같으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봉사활동 거의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실제 그래서 지금 고3 같은 경우는 말씀대로 출결과 봉사를 거의 안 볼 거예요. 출결도 지금 뭐 어머님 더 잘하시겠지만 열 조금만 와도 학교 가면 이제는 옛날에는 그게 변결이지만 변결도 아니죠. 다 그냥 출석 인정되는 걸로 다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단 이제 이건 있습니다. 지금 1학년, 2학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1학년, 2학년이 대학 갈 때도 아 그때 코로나 있었지 라고 생각해서 그걸 봐줄 것인가? 그거는 물음표입니다. 뭐 어쩌면 봉사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는 영역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다 보니까 이 시기에 뭔가를 많이 교외를 한다는 건 불가능하고 다만 교내 봉사는 교내에서 하는 봉사는 다양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봉사활동을 좀 시켜보면 똑같이 봉사를 해도 똑같이 뭔가를 시켜 해도 정말 예살 있게 정성들이 하는 친구하고 건성건성한 친구가 있죠. 이 친구의 그 노력이라는 게 똑같이 평가받을 수는 사실 없는 거니까 그런 노력 보인 친구들은 사실 학생부 기재를 좀 더 뭐 구체적으로 적어 줄 수밖에 없는 건 맞습니다. 단 그 봉사활동 가지고 대학 합격하고 불합격하고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건 가장 이렇게 한 부분만 찾을 뿐이니까 고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독서에 대한 질문도 많이 와요. 독서도 서울 지역 대학 같은 경우 서울 상위권 한 15개 대학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독서를 얼마나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학교마다 차이가 있고 과마다 차이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평균 기준은 뭐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최소 한 학년에 15권은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최소 한 학년에. 그러면서 철학 관련 도서도 한 2권 정도는 꼭 끼워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대학이든 그 학생이 삶을 바라보고 고등학교를 보낸 스스로 갖고 있는 그 좌우명이나 또는 삶을 사는 그 방식에 대한 너의 기본적인 태도는 꼭 묻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특정 대학을 집기는 힘들지만 의대 같은 경우는 어떤 애들 100권 이렇게 넘는 친구도 간혹 있습니다만 아까 면접에서도 보시다시피 그걸 다 물을 수 없습니다, 사실. 그래도 물을 수 없다는 건 그 권수가 많다고 그걸 좋게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면접할 때 책 많이 읽은 친구는 드러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볼 때 기본 미니멈 한 15권 정도는 있고 학년별로 철학 관련 도서는 한 2권 정도는 꼭 어떤 인문이든 자연이든 읽으면 좋지 않을까. 기본 제 생각이고요. 교대를 희망했는데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교대는 수시도 어렵고 정시도 어렵다고 하는데 수시 관련 내용은 찾아 읽었는데 정시별도 궁금해요. 정시별 궁금하다 하셔서 정시를 딱 주셨어요. 이렇게 간단한 건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대구교대 2020학년도 입시 결과는 이렇게 딱 들어가면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구교대 같은 경우는 교대 중 굉장히 높은 교대입니다. 전체 합격생, 수시 합격생 중에 80% 이상이 다 1.5등급 이내입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2등급 넘어가는 학생은 한 명도 없습니다. 2등급 아닙니다. 근데 1.5 이내가 대부분이고 1.5에서 2.0 사이도 거의 없는데 걔는 활동이 엄청났겠죠. 제가 개인적으로 학교에 있으면서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할 때 제일 안쓰러운 친구들이 교대 준비하는 친구하고 신문방송학과 준비하는 친구들이에요. 이 아이들의 소위 말하는 스펙은 장난 아닙니다. 정말 혼과 열과 성을 다해서 준비를 하는데 교과 등급에 대해서는 별 조금 생각이 없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교과 등급은 그 정도는 형성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시면 이거는 이제 정시입니다. 보시면 이제 교과 등급은 이렇게 있다. 정시에서는 교과 등급이 사실 큰 의미가 없죠. 수능 성적으로 가는 거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부산교대도 이렇게 있다. 이거 딱딱 클릭하시면 해당 대학의 요 입시 결과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됩니다. 고래 상담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작년에 주로 이제 고등학교에 가서 학부모님이나 선생님들 대상으로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작년도 한 40개 학교로 갔으니까 아마 거의 대구 시내 70개 학교가 일반계 고등학교거든요. 영재고를 넣으면 71개가 됩니다. 가서 이제 뵐 때마다 뭐라도 하나 더 드리고 싶고 제가 아는 걸 좀 더 조직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좀 이렇게 이해가 됐으면 좋겠는데 조금 답답한 마음에 또는 급한 마음에 자꾸 중간에 좀 넘어갔고 나머지는 책자를 좀 보시고 좀 더 궁금한 내용이나 좀 더 알고 싶은 개인적인 내용들은 또 꿈나비를 활용해 주시면 제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더 질문 오신가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솔직히 개인적으로 들지만 어차피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보에 좀 이렇게 많이 노출되지 못한 면이 사실 있는 것 같고 원래 더 많이 그 대구 진로 박람회라는 행사도 원래 다 취소되고 온라인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만큼 고3뿐만 아니라 고1, 2도 많은 정보에 이렇게 목마름은 누구나 다 있는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온라인 좀 많이 활용하시면 그리고 또 이런 사이트를 좀 활용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강의는 이 정도로 마쳐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